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화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시그니처 행동이 있는데 나중에 좀 편해지면 좀 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2강 이제 물질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물질의 특성은 뭐 별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서 뭐 나중에 화학 배울 때 따로 배우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문제라든지 개념 속에서 다 녹아져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자꾸 요 개념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낚이지 말라고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 뭐 정의부터 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랍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일 경우 양에 관계없이 그 특성은 일정하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거 뭐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복습을 하는 셈 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뭐 느낌상 벌써 어려운 건 없죠?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끓는 점하고 어는 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은 액체가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끓기 시작을 하겠죠. 자,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에 끓는 거 정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죠. 자, 특징에 보시면 자, 정의 볼게요. 자,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여기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 뭐냐면 시작부터 끓는 동안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래프를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물을 끓일 거예요. 물을 끓일 건데 만약에 100g의 물을 끓이면 당연히 금방 끓겠죠. 그래서 금방 끓어서 자, 이렇게 끓는 점에 도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1톤을 끓일 거예요. 그럼 1톤을 끓이게 되면 온도 변화가 금세 오르지는 않겠죠. 그때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역시 100도에 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에는 절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 보통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이라는 거를 가끔 사용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력을 굉장히 세게 줘요. 그러면 잘 안 끓어.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면 쌀알이 잘 익는데 그럼 밥이 꼬들꼬들 아주 맛있게 침이 나옵니다. 아주 맛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요새는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데는 요새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산불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 어릴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밥도 지어 먹고 막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밥이 하는데 잘 안 돼. 막 설 있고 막 3층 밥 지어지고 잘 안 돼.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코펠이라고 부르는데 밥 짓는 냄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그 뚜껑에다 올려놓으면 압력을 줘가지고 좀 더 밥이 더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의 노하우도 어릴 때는 배운 적은 있어. 근데 요새는 그걸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 가서 이제 배운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끓는 점은 그렇다. 그럼 반대로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뭐냐면 거꾸로죠. 이제 말해서 어떤 고체 물질이 있어. 고체 물질을 서서히 온도를 낮추게 되면 걔가 이제 녹기 시작하고 혹은 뭐 얼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얼기 시작하는 온도 어는 점, 녹기 시작하는 온도 녹는 점. 역시 그래프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의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 해가지고 끓는 점까지 쌤이 이제 그래프를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녹는 점, 없는 점 자 볼게요. 시작할게. 자, 녹는 점 아까 얘기했죠. 자,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동안,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반대로 고체가 되는 동안 일정한 온도라고 했는데 이겁니다. 내가 얼음에다가 지금 열을 가할 거예요.
얼음에다 열을 가하면 짠짠하고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진 않지. 짠짠하고 녹는 게 아니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천천히 이제 녹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얼음에다가 열을 가했어. 그러면 이 얼음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녹기 시작할 때 그때의 온도가 녹는 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 어려운 말 아니죠? 보통 얼음 같은 경우는 0도씨에 안 써지냐? 다시요. 0도씨에 녹기 시작합니다. 0도씨에 녹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녹는 동안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끔 상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녹기 전이니까 당연히 고체일 거고, 그 다음에 녹는 동안은 그러면 액체만 있나? 그러진 않죠. 고체랑 액체랑 같이 존재를 하겠지. 그럼 다 녹았어. 다 녹으면 이제 액체가 있을 거 아니야. 액체에서 계속 또 가열을 할 거예요. 그럼 온도가 쭉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끓는 점이고, 이 그래프는 중간에 이제 가열원을 빼버렸어. 이제 가열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제 냉장고, 냉동실에 넣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제 얼기 시작할 거야. 그때 시작하는 온도, 그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부르고, 자,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같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는 동안은 당연히 액체가 고체로 가는 중간이니까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다. 완벽하게 다 언 다음에는 고체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 변화를 자꾸 헷갈리는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은 용해라고 부르지 않고 융해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해. 가열해서 녹이는 거는 융해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건 용해죠. 그 오징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달고나라고 해서 이렇게 알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걸 하는데, 어릴 때 선생님도 뭐 6.25 때인가 봐요. 그래서 나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 나도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야. 나 안 했어. 몰라. 어쨌든 그 달고나 같은 걸 하려면 이제 국자에다가 설탕을 해서 물에 녹이나요? 그렇진 않아요. 얘를 이제 중탕에서 살살살 가열하면 설탕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가 되는 거죠. 설탕이 물에 녹는 건 용해. 다시 한번, 설탕 고체가 설탕 액체로 변하는 건 융해입니다. 그래서 용해와 융해는 꼭 구분하셔야 돼.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잠깐 하면서 화원 얘기를 잠깐 할 건데, 화원에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퍼센트 농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꾸 문제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용해와 융해 단어를 섞어놓고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선생님 틀렸어요. 왜? 용해랑 융해랑 헷갈렸어요. 그건 헷갈리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틀리는 거, 이거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는 점은 자,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똑같다.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고 그냥 물이 있어. 그럼 소금에 녹는 점, 그 다음에 물에 녹는 점, 물에 끓는 점이 있을 텐데, 만약에 두 개를 섞어서 만약에 소금물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소금물이 되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끓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할게. 자, 그냥 순수한 물을 끓이면 100도에 끓어요. 그래서 가끔 라면물 끓이다 보면 막 튀잖아. 그럼 겁나 뜨겁죠. 완전 뜨겁습니다. 근데 끓는 된장국 튀잖아요. 거의 피부에 변색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 그래서 혼합물인 경우는 끓는 점, 녹는 점이 달라진다. 또 달라지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어떤 물체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우리가 안다라고 칠게. 그러면 당연히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안 녹았으니까 고체일 거고,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녹았는데 안 끓었으니까 액체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끓는 점 이상이라면 기체로 있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물질 A가 있어요. 자, 물질 A가 있는데, 얘의 녹는 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연필이 가끔 분필이 속을 쓰게요. 자, 녹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뭐 10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끓는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뭘 얼마일까요? 자, 70도씨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0도씨고 만약에 끓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70도야. 그러면 현재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1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녹는 점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고체 상태로 발음도 안 돼. 고체 상태로 있겠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뭐 9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녹았는데 아직 안 끓었잖아. 당연한 거죠. 따라서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69도씨다. 그러면 69도씨면 끓었나? 순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69도가 더 높은 온도죠. 그럼 얘는 끓었으니까 얘는 기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이렇게 상태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많이 표현할 거고 화원에서도 계속 내용이 나오거든요. 화원뿐만이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서는 어찌됐건 다 저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체라고 하면 솔리드의 약자인 S를 쓸 거고 액체라고 할 거면 리퀴드의 약자인 L, 발음 좋았죠? L 이렇게 쓸 거고 기체는 가스의 약자죠. G를 쓸 거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수용액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될 거야. 자, 수용액은 설탕물 같은 게 수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이 되게 되면 AQ 이렇게 쓴다. 아쿠아, AQ만. 오케이. 그래서 AQ, solid, liquid, gas 요 상태 표시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가 드린 자 프린트 자 우리 그 선생님 강의 목록에 보면 강의 자료가 PDF 파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자 내용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쪽 넘어가시면 자 이제 밀도에 대한 자 내용이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였냐면 물질의 특성이었어. 자 물질의 특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뭐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뭐 이 정도는 친구들이 곰새곰새 이해를 하더라고. 자 밀도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튼 순간 도구 중요해 할 뻔해서 엄청 중요합니다. 밀도는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밀도를 모르냐? 뭐 밀도를 모르는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 왜? 기본적인 내용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런데 밀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자꾸 헷갈려 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밀도.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랍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보통 우리가 부피의 단위를 밀리리터나 혹은 리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질량 같은 경우는 단위를 우리가 그램이나 뭐 미리그램이나 뭐 킬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쓸 건데 화학에서는 그램, 미리리터, 그램, 리터 주로 여기서 끝나니까 단위만 좀 신경 써볼게요. 만약에 질량이 그램이고 부피가 미리리터야. 그럼 단위는 그램 퍼 미리리터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램 퍼 리터로 계산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요식 하나만 해놓고는 이거를 응용을 살짝 한번 해봐. 뭐 되게 간단한 식이잖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부피는 뭐분의 뭘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밀도분의 질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이 식을 따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요거만 알고 있으면 세 가지 공식도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거고 그걸 따로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야. 따로 알려주진 않고 문제에서 나와. 화학에서 나오고요. 질량을 줘놓고는 밀도랑 부피를 구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밀도랑 부피를 줘놓고는 질량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요식은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여기가 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다시 한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떤 물질이 있는데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고체에다가 가열을 할 거야.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약간 녹으면서 부피가 커져요. 당연한 거야. 그러다가 계속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부피가 커집니다. 물만 제외하고 그래. 물만. 일반적인 물체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다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야, 부피가 커진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가 바뀌나? 원자 개수 왜 물어보는지 알아? 질량이 안 바뀐다는 뜻이겠죠. 원자 개수가 안 바뀌면 질량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 질량은 변함이 없는데 부피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작아요. 몇천 배 작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체는 밀도가 작습니다. 액체는 밀도가 크고요. 고체는 밀도가 제일 큽니다. 부피분의 질량, 요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뭘 적어놨습니까? 얼음과 물 적어놨죠? 한여름이야. 요새는 자, 날씨에 따라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여름이 됐어. 집에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정수기, 냉온수기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물 빼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시원한 얼음물을 먹고 싶어서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놨습니다. 담아놓고 앞을 꼭 잠가놨어. 그러면 터지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은 특이하게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래서 예전에 내 기억에 S대였나요? K대였나요? 약간 이렇게 사고력 문제 같은 거에서 독특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니까 그거 살짝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물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얼음이 녹게 되면 과연 요 수면의 높이는 높아질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아니면 내려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요. 지금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은 요만큼만 잠겨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안 잠겨 있는 거고. 그럼 이 얼음이 완벽하게 다 녹았을 때 당연히 수면 높이는 일정할 거냐,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답을 얘기를 해 드릴까요? 생각할 시간 1분 들게요. 1분 뿅. 자, 1분 지났어.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 아까 뭐랬냐면 물이 얼음으로 얼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합니다. 밀도가 감소하는데 얘가 떠 있어. 떠 있는데 뭐 어쩌란 얘기냐면 증가한 부피만큼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부피가 약 8%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한 부피만큼 요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얘가 녹아도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봤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뭐냐면 만약에 배를 타고 우리 영화 중에서 타이타닉이라는 그쵸 영화 보시면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빙하에 걸려서 배가 자초되는 그런 진짜 희대의 명작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아무튼 얼음에 부딪혀. 빙하에 부딪히는데 빙하가 사실 얼마냐면 색깔이 보자. 빙하 얼마냐면 거의 이만해요. 사실은 이만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체 빙하의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잠겨 있다는 거야. 요거는 재미삼아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요 문제의 정답은 일정하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밀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밀도에 그쵸? 자, 지금 밀도에서 고체나 액체 그다음에 압력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가정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살짝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약간 감소한다 이런 표시를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잘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기체는 조금 상황이 달라. 어떤 거냐면
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계속 부피가 커져. 중학교 1학년 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거 배웠으면 땡큐. 기억나면 땡큐. 기억 안 나면 이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분 다음에 가만히 두면 풍선이 조금 쪼그라들거든요. 왜냐면 풍선을 불면 뜨거운 입김 때문에 뭐 공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있는데 얘를 가만히 좀 식어요. 식으면 점점 이렇게 풍선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감소한다. 내 말 이해되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한다? 풍선을 내가 힘을 꽉 줬어. 그러면 크기가 작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하는데 여기는 따로 배우는 파트는 아니지만 문제 속에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화학에서 배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번 기본 상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에 잘 헷갈리니까 이런 거죠. 잘 기억이 안 났다가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크다 작다는 나는 선생님 보통 이제 현강에서는 무겁다 가볍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거운 놈이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놈은 위에 뜨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놈을 이제 좀 멋있게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놈이 밀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어려운 말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밀도를 얘기할 때는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친구들이 화학 수업을 막 할 때 화원 양적 관계에서 막 용해도 관련된 내용 나오고 농도 관련된 나오고 몰농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밀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근데도 선생님 그때마다 선생님 밀도가 뭐였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플리즈. 진짜 부탁이야. 이건 정말 이제는 어느 수업을 가든 이거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그래서 밀도는 그래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물질의 특성이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니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용해와 융해는 따로 좀 구분을 좀 해라. 자, 용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녹아 들어가는 상황을 용해라고 한다. 용해는 그냥 설탕물 생각하시면 돼. 어려운 거 없어. 대신 그 물질을 잘 보세요. 설탕물은 물에다가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거지 설탕에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죠. 그렇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야.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물질,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부르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부릅니다. 대신 고르게 섞여 있어야 돼. 내 말 잘 보세요. 자, 설탕물을 만들 거예요.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막 이렇게 해서 막 녹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녹기 시작을 해. 그럼 그 다음부터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이렇게 막 가라앉을걸? 그렇죠? 이 가라앉은 물질은 우리가 용질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안 녹아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용액은 나머지 부분을 용액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액이 나오자마자 니네가 되게 싫어하는 파트가 나오죠.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수학 어떤 단원이든 맨 마지막 단원에 보시면 그놈의 수학의 활용, 그렇죠? 맨날 용액 퍼센트 농도 구하는 문제, 철수랑 영이랑 그냥 같이 가면 되지. 꼭 한 사람은 자전거 태워보내고 걸어가서 몇 분 후에 만나는지 맨날 구하라고 하고 그때 많이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거지. 그래서 실험이 합니다. 자, 물 90g에 소금 10g을 녹였대요. 자, g이란 얘기는 질량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자, 용액의 질량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퍼센트 농도 구하잖아. 그래서 물 50g, 자, 소금 10g 섞으면 용액은 100g이 되죠. 그래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용질의 양을 100분율로 표시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퍼센트
농도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뭐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용매 더하기 용질 그 다음에 분의 용질 곱하기 100 하셔도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까먹지 말 거. 자, 단위를 잘 보세요. 자, 그람으로만 표시됩니다. 퍼센트 농도는 질량 백분율이야. 질량 백분율. 질량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화학을 한번 선행이라도 한번 이렇게 살짝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분명히 배웠을 타이밍이 됐을 거예요. 이게 몰농도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계속 섞여 나오니까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표시된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용해의 의미, 그 다음에 용액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용해도는 요새는 용해도에 관련된 내용은 화학원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은데 화투에서 살짝 이제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투에까지 공부를 한번 해볼 친구들을 위해서 의미만 좀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용해도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많이 녹을 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개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내가 여기 시원한 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어. 거기다 똑같이 소금을 녹일 거다? 당연히 따뜻한 소금, 따뜻한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오브 콜스지. 그래서 어떤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녹아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라고 부를 거고 대신 물의 양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용매 100g 안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데 그게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일반적인 소금은 잠깐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뭐 한다고? 잘 녹아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고체 물질은 그래요. 그런데 기체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기체의 용해도를 따질 때가 있죠. 요새 친구들은 탄산음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릴 땐 탄산음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뭐 콜라라든지 우리가 시더, 그렇죠? 사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걔네들을 맛있게 먹는 이런 길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무조건 시원하게 먹어야 돼. 시원한 냉장고에서 딱 땁니다. 칙! 꿀꺽꿀꺽. 와, 그러면 탄산의 그 맛이 쫙, 오, 최고죠. 그래서 기체는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갔냐를 따질 때 고체랑은 좀 생각을 반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압력이 세야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뚜껑을 칙 따는 순간 압력이 감소해서 기포가 발생해 걔네가 새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온도가 높으면 잘 못 녹아 들어갑니다. 온도가 낮아야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고체랑은 반대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역시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선생님 두 가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한 그래프는 뭐냐면 고체 물질의 일반적인 고체 물질의 용해도 그래프예요. 자, 보시면 질산칼륨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대부분 물질이 그렇죠. 근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져도 정말 많이 녹아 들어가지는 않은가 봐.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잘 보시면 좋겠고 요 그래프는 뭐냐면 기체의 용해도예요. 그래서 1기압보다 2기압이 더 센 거지. 압력이 세니까 용해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똑같은 1기압일 때 온도가 내려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더 잘 녹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죠. 선생님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지금 안 하고 있어. 선생님 좀 시간이 좀 되면 나중에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할 기회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용해도 말이 나와서 화학 책을 쭉 보다가 그래 용해도 그래? 그러면 물질의 특성 관련된 화학원 내용 중에서 꼭 나오는 게 바로 요 이게 이제 분별 증류 탑인데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액체 혼합물이 있어. 액체 혼합물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원유죠. 내가 땅 속에서 기름을 캤어요. 그 기름을 직접 내가 차에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성분 중에서 내가 차에다 넣는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따로 빼내고 싶어. 그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분별 증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보이시네요. 자, 내가 땅속에서 캐낸 이 원유를 넣으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가열을 할 거야. 그럼 가열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부터 먼저 끓어서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온도 변화가 심하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일정 온도 변화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얘를 중간에 딱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따로 분리해내는 거를 이걸 우리가 분별 증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위에서 빼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끓는 점이 낮은 거 높은 거야? 그렇지, 낮은 거죠. 끓는 점이 낮다, 쉽게 끓는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 분별 증류탑을 보게 되면 액체 혼합물을 끓였을 때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기화되면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할 수 있는 놈을 끓는 점이 낮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또한 얘네들은 순물질 형태로 우리가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끓이는 동안 증발이라는 과정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순물질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는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솔직히 얘는 이제 수능에서 나온 자료라서 뭐 많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은 요것도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요건 뭐냐면 증류. 자, 증류를 해서 이 소주꼬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소주, 그쵸? 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생님도 술을 뭐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분위기 맞추면서 이렇게 즐기는 편인데, 이 소주를 만드는 이제 원리가 있어.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가 있다고 칠게요. 막걸리는요, 여기에 막 또 군침이 도네. 거기 안에 알코올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곡물 성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탁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걸리를 이제 탁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막걸리를 살살살살 이제 끓이면서 뭐 하냐면, 그러면 끓는 점이 알코올이 좀 낮은 편이니까 걔네가 막 이렇게 기화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뭘 두냐면 찬물을 둬요. 뭐 얼음물 같은 거 두는 거야. 얼음물 닿으면 이 기화됐던 요 알코올 성분이 찬물을 만나서 액화되니까 수증기에서 그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되니까 여기 천장에 그 액체 방울이 막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그 맺힌 애들이 또로롱 해서 이렇게 걸러지게 되면 얘를 우리가 소주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물론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그 소주 만드는 방식은 내가 이 방식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소주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참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쨌건 뭐 개념적으로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자, 기본 문제 몇 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많이 본 그래프일 거야. 그렇죠? 뭐 혹시 이 수업을 듣게 되는 중학생들도 앞으로 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봐두세요. 난 지금 뭐 했냐면, 자,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한대요. 가열을 하게 되면 짠짠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 자,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은 아직 안 녹았으니까 고체일 거야. 그 다음에 간은 온도가 일정하죠? 녹는 동안이니까 얘는 고체랑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겠네. 융해냐 용해냐. 그렇지,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건 이제 다 녹았으니까 액체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액체가 이제 또 다른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랑
기체가 존재하는 부분. 따라서 A가 녹는 점, B는 끓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A는 그래서 녹는 점, B는 끓는 점,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가 구간에서요, 여기서요, 고체가 액체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열에 의한 변화, 융해가 일어난다. 또 얘기한다. 용해 아니다. 그 다음 나 구간에서는 나 구간에서는 뭐가 함께 존재한답니까?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합니다. 리퀴드, 액체, 가스, 기체. 4번 고체의 양을 증가하면 당연히 더 늦게 녹고 더 늦게 끓게 되겠지만 실제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고체의 양을 증가하더라도 A와 B가 마치 낮고 있어요. 마치 변하는 것처럼, 아니죠? 변화 없음. 이렇게 자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가와 나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왜 온도가 일정하냐면 그게 다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이야.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2번 개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개념 문제는 자 뭐가 나오냐면 자, A, B, C, D E 물질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해놓고는 자, 실온이라는 단어 자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한 20도 혹은 25도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실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20도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 자,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 녹지 않은 물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고,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 완전히 끓었다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확인할게요. 자, A는 마이너스 9도에 녹습니다. 그리고 356도에 끓어요. 그럼 20도면 녹았는데 안 끓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A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볼게. 녹는 점이 81도에 녹아요. 근데 현재 온도가 20도야. 녹지 않았을 거 아니냐. 당연히 고체 상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다음 C를 보자. 녹는 점이 0도야. 현재 20도인데 그럼 이미 녹았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안 끓었으니까 얘는 액체 상태야. 오케이. D. 녹는 점이 5.5도고요. 끓는 점이 80도입니다. 마찬가지네. 20도면 녹는 점 이상이니까 이미 녹았을 거야. 하지만 아직 안 끓었으니 아직 액체 상태네. 다음 E를 봅시다. E는 마이너스 214도에 녹아. 와우, 엄청난데? 그렇죠? 그러면 현재 20도니까 이미 뭐 녹았겠네? 그런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8.5도네. 그럼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현재 온도가 당연히 기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E는 기체 상태입니다. 요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누가 있느냐? B. 그 다음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E. 요렇게 쉽게 갈 수 있었겠다. 그런 말 아니니까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밀도. 자, 밀도는 쌤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식 자체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자, 질량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지금 부피가 지금 밀리리터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이 g이 나왔으니까 편의상 단위를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해봅시다. 자, 가를 볼게. 가는 20ml 안에 80g이 있네. 그럼 20분의 80이니까 자, 단위 뺄게요. 그냥 4라고 할게. 나는 30분의 8이니까 3분의 8. 이해되나요? 그 다음 라는 10분의 2니까 밀도가 그러면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뭐 있어? 다는 30분의 6이니까 밀도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다. 그러면 밀도가 같은 다하고 라는 같은 물질이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 거기 잠깐만 확인해야 되니까 자 지금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는 밀도가 4, 나는 밀도가 3분의 8, 다는 밀도가 2, 라도 밀도가 2. 왜냐면 이 문제를 보려면 이걸 좀 지워야 돼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가의 밀도가 나보다 크다. 오케이, 크다. 큰데. 자, 나의 밀도가 다보다 크나요? 2배 넘나? 그렇지, 크네요. 나의 밀도가 다보다 큽니다. 그 다음, 가와 나는 같은 물질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틀린 보기.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입니다. 그 다음 4번 나하고 라는 같은 물질입니까? 역시 똑같은 말이죠.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입니다. 그 다음 다하고 라는 같은 물질입니까? 그러네요. 다하고 라는 같은 물질이네요. 대신 다하고 라 중에서 부피가 더 큰 게 라죠? 아니, 왜 이래? 부피가 더 큰 게 다죠? 그래서 다의 크기가 더 크다. 맞는 보기.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 그냥 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개념 잡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이 몇 번이고 이제. 자, 또 지금 4번. 몇 번이냐? 오케이. 4번. 자, 4번 또 이제 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내가 밀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게이지였다. 자, 밀도는 다시 한번.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요렇게 자 생각을 해 주시고 문제를 볼게요. 자, A라는 물질,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질량은 g이고 부피가 ml니까 단위는 계속 g per ml 쓴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A는 그러면 자 부피가 20분의 20이니까 편의상 밀도를 1이라고 할게요. B는 부피가 1, 질량이 2니까 1분의 2. 자, 그 다음 C는 4분의 6. 그쵸?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1.5. 그 다음 부피분의 질량. 얘도 2분의 3이니까 1.5. 똑같은 물질 되겠다. E는 30, 30이니까 자, 밀도가 1입니다. 요렇게 가겠네. 그렇지? 맞나? 오케이. 자, 아이고, 이것도 또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 A, B, C, D, 자, E가 있습니다. 밀도 1, 2, 1.5, 1.5, 1. 자, 요 상황에서, 자, 문제 보기를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갑니다. 자, 1번. 자, 질량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말도 안 되죠. 밀도가 같아야 같은 물질이지. 그렇지? 만약에 다이아몬드 1g하고 흑연 1g하고 질량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 좋겠다. 그렇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틀린 말이야. 자, 부피가 같으면 같은 물질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크기가 또 같은 물질은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X. 자, 질량과 부피가 모두 같아야 같은 물질이므로 A, B, C, D는 모두 다 다른 물질입니까? 아니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니까 얘는 틀린 보기 되는 거야. 이거 애매한 표현 잘 보세요. 밀도와 부피가 모두 같다. 질량과 부피가 모두 같다. 그럼 밀도가 같단 말, 이거 이 뜻 아니야. 그쵸? 질량과 부피 모두 같아야 같은 물질이다. 어쨌건 밀도 같은 애 있습니다. 다음 4번. 자,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라 하죠.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므로 A와 E, C와 D, B 세 종류입니까? A와 E, O, C와 D, B 세 종류로 구별된다. 오케이. 맞는 표현. 5번. 질량과 부피가 모두 다르지만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므로 이미 틀렸죠? 자, 질량과 부피는 모두 다르지만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므로 A, B, C, D는 모두 같은 물질이다. 이건 뭐 말 자체가 잘못된 거네. 왜냐면 같은 물질 아니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 밀도가 같아야 같은 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기본 문제를 대강 풀어봤는데 뒤쪽에 남은 이제 두 문제하고 이제 실전 문제는 다음 강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강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